무리뉴는 0809 시즌 인터밀란에 부임해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다음 시즌에는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트래블을 달성했을 당시 외적으로 인터밀란 스쿼드의 완성도는 매우 높아 보였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투, 디에고 밀리토, 웨슬리 스네이더, 고란 판데프, 티아고 모타, 브라질 센터백 루시우를 영입하여 이들 중 4명을 트래블 멤버의 핵심으로 활용했기에 트래블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스쿼드의 완성도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밀란의 상황을 간단히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2010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의 준결승 경기 1차전에서 주제 무리뉴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어떤 마인드로 경기를 준비했으며 승리를 이끌어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미드필더 키멘들의 플레이가 덜 연그렀지만 그래도 리그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니에스타는 그 당시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이브라이모비치는 포백 정중앙에 자리 잡고 수많은 골을 기록했죠. 당시 컨디션은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바르셀로나의 숨겨진 키맨은 알베스였습니다. 이때 그는 라리가 어떤 상대팀을 만나던 우측 라인을 완전 털어먹어댔고 실제로 바르셀로나 1선 공격 루트의 기폭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메시. 그는 우측 윙 포지션이었지만 실제로는 프리롤이었습니다. 정해진 포지션 없이 우측 공간에서부터 좌측 공간, 때로는 센터 포워드 역할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유일한 선수였죠. 나이까지 어려서 무서운 것도 없었고 지금과는 달리 몸살이는 것도 없이 미친 닭공 축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리뉴가 직면한 첫 번째 난관은 당연히 메시였습니다. 바르셀로나 경기의 모니터링을 통해 그들의 득점은 높은 비율로 메시가 측면에서 중앙 공간으로 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간파했죠.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메시가 중앙으로 파고들면 높은 확률로 왼쪽 풀백은 메시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 빈 공간을 알베스가 침투하겠죠. 알베스로부터 진행되는 볼루트가 최종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어쨌든 인터밀란의 입장에서는 풀백이 메시를 따라 중앙으로 이동할 경우 왼쪽 미드롤을 수행하던 판데브가 후방 공간을 메꿔줘야 됐는데 무리뉴는 미드롤이 풀백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의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모두 다 같이 메시를 막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뉴가 밑도 끝도 없이 인터밀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룰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왼쪽 풀백인 자니티가 메시를 막습니다. 메시가 본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면 자니티는 무조건 다시 자기 영역으로 복귀하고 공간 이동에 따른 메시의 수비는 다른 미드필더들이 방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필드 위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정해진 전술은 무너질 겁니다. 인터밀란의 선수들은 AI가 아니기에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확고한 지침이 필요했죠. 그들은 대인 수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을 중심으로 한 선수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더 촘촘히 좁혔어요. 특히 메시가 공을 잡을 때는 이 원칙을 더욱더 확실히 했습니다. 지역 방어. 당시 경기 종료 후 이탈리아 언론은 일제히 해당 경기의 인터밀란 수비를 이렇게 묘사했죠. 바로 가비아. 이 뜻은 제일, 즉 감옥입니다. 무리뉴가 대단했던 점은 당시 풋볼의 메인스트림이었던 볼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 영역에서 볼을 돌려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런 마인드를 선수들에게도 확실히 각인시켜놨어요. 결국 이 수비 전술은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인터밀란의 공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됐을까요? 당시 바르셀로나는 볼 소유권을 잃었을 시 대처가 매뉴얼화되어 있었죠. 볼 소유권이 상대팀에 넘어갔을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기계적으로 수비 빌드를 쌓았습니다. 그 원칙은 상대팀의 모든 패스기를 상대 진영부터 막아버리는 것이었죠. 본인들 진영으로 공이 넘어오기 전에 이 빌드를 쌓아버리면 그라운드의 절반 안에서 모든 수비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전형적인 입축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내에서 이걸 현실화시켜버린 팀이었죠. 무리뉴는 바르셀로나의 공격 종료 후 수비로 전환 시 형성되는 이 빌드를 어떻게 깨트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측면에서 찾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당시 바르셀로나의 공격 활로는 양쪽 풀백, 그 중에서도 알베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베스의 앞에 있는 메시가 중앙으로 침투하면 풀백과 센터백, 미드필더들이 메시에 딸려가기 일쑤였고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한 알베스의 컷백 혹은 반대 전환 이후 골을 넣는 시기였죠.
무리뉴는 바르셀로나의 이 공격 루트를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에 수비 시 중앙 공간에 더 많은 촘촘함을 할애하여 일부러 바르셀로나가 측면 공격을 활용하게끔 수비 공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 실패 시 비어있는 그들의 그 공간을 역으로 파고들어 그쪽에서 득점을 생성할 수 있는 루트를 창조하려 했어요. 막스웰은 공을 가졌을 때 정말 두려운 수비수였지만 뒷공간 리커버리 능력이 매우 낮은 선수였고, 알베스는 말할 거 없이 순수 공격 지향적인 풀백이었습니다. 무리뉴의 작전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역습 시 바르셀로나 진영에 남아있는 수비수는 센터백 둘이 전부일 겁니다. 사실 라리가에서는 뒷공간을 비워놔도 바르셀로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뒷공간을 후벼팔 수 있는 패서와 공격수를 세트로 가지고 있는 팀이 흔치 않았거든요. 즉, 비워놔도 그 공간을 활용하여 득점에 연결시킬 팀이 당시 라리가에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밀란에는 정말 빠른 선수들이 있었죠. 메인 공격 루트를 알베스 진영인 좌측 사이드로 설정합니다. 역습 시 3명에서 5명의 선수들이 최단 거리로 바르셀로나 영역으로 침투하여 그 공간에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는 스네이더는 항상 공격 기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어요. 무리뉴는 이 공격 루트 성패의 핵심을 스네이더와 마이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파고드는 마이콘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스네이더. 이 두 명의 선수가 완벽한 호흡을 보이는 순간 무리뉴는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두 번째 마이콘의 득점은 정확히 무리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된 결과값일 겁니다. 세 번째 골도 거의 유사한 루트로 만들어졌어요. 바르셀로나는 상대 진영에서 경기 내내 플레이하길 원했기에 수비 시에도 프레스 강도를 높여 상대 진영의 모든 공간을 압박해 볼을 탈취하곤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 전술 자체에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었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당황할 게 자명했죠. 우리 측면을 내어주고 상대 측면을 친다. 바르셀로나의 풀백 뒷공간을 완벽히 정복하기 위해 무리뉴는 사전 전술 준비 단계부터 볼 탈취 시 빌드업 순위, 공간 침투 루트, 약속된 공간 패스 이후 컷백으로 인한 득점이 이루어지기까지 에투, 스네이더, 판데브, 마이콘의 모든 동선을 세밀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무리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내어주며 상대 패스에 끌려다녀야 하는 긴 고통을 감내할 정신력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이 정신력 부문은 무리뉴 컨트롤 밖의 영역이죠. 하지만 인터밀란 선수들은 바르셀로나를 이기기 위해 단합하여 긴 고뇌의 시간을 견디고 약속된 전술로 3대1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점유율 7대3. 하지만 실질적인 골 찬스는 인터밀란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무리뉴가 바르셀로나라는 거함을 쓰러뜨린 전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무리뉴는 당시 토너먼트에서의 수비지향적인 전술로 안티풋볼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지만 우승이라는 결과로 모든 불신을 종식시켰죠. 지금이야 힘 빠져서 그렇지 저는 만일 후대에 수많은 감독들이 그 능력에 관해 평가받게 된다면 무리뉴라는 감독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감독 탑10에는 반드시 거론될 수 있는 능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흠바페 채널 구독하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